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기출이론 중간고사 문제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출처는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기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자격 시험, 변리사라든지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다른 자격 시험에서도 민법이 나오죠. 우리 시험 범위하고 겹치는 문제들을 일부 발췌를 해가지고 약간 변형을 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자, 1번.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 행위.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 행위는 전체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서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아닌 걸 찾아라 그랬죠?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상대방에게 표시가 된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이다. 동기의 불법이죠. 근데 그 불법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었으니까 이 법률 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이것도 답이 될 수 없고. 그 다음 부척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해서 증여를 했다. 부척관계, 너와 나 이 관계가 끝이 나면 증여계약도 효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잃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부척관계를 종료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붙잡아두려고 하는 수작이죠. 불법 조건이에요.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계약이니까 증여계약 전체가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가 되죠. 그럼 4번.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이거 반사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변호사법 위반이고 동시에 반사회적 계약이라고 해요. 변호사법에는 여러분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이라든지 기타 향응 이런 이익을 얻으면서 소송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런 계약은 무효 처리되고 동시에 반사적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한번 해설 자료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판례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변호사가 아닌 갑과 소송 당사자인 을이 을이 소송 당사자로 된 민사소송 사건에서 갑이 능력이 있나 봐요. 변호사는 아니지만 을을 승소시켜주고 을은 소송물의 일부인 임야 지분을 그 대가로 이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이 약정은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이다. 이 법에는, 이 조문에는 그런 거 하지 마라. 변호사 아닌 사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 약정 자체가 무효예요, 무효. 동시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걸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나 봐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도 무효는 무효죠. 중개사법 위반으로 무효지만 그게 반사적 계약이라고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자 동시에 반사적 계약이라고 해서 부르르 떨고 있어요. 자기들 밥그릇을 침범한다고 느끼나 봐요. 알아두시고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또 가볼게요. 이건 반사적 계약이고, 그다음 주택 매매 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이전받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과 을이 주택을 매매를 해요. 주택 매매 계약을 한 연도가 88년이에요. 88년 여름에 주택 매매 계약을 하는데, 근데 이 갑이 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바로 팔아버리면은 양도세가 엄청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양도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매 계약은 오늘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묵혀뒀다가 3년 채우고 3년 딱 채우려고 그때 3년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이었나 봐요. 그래서 91년 말에 등기해 주기로 요렇게 특약을 했다는 거죠. 계약은 88년도에 하고 88년도에 매매 대금 다 주고 건물도 넘겨받아요. 인도는 받아서 쓰긴 쓰는데 등기는 3년 후에 하기로 하는 이 특약이 반사회적 계약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 특약 자체는 반사회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적 자치다.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지는 그들의 자유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어쨌든 탈세 등의 목적으로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런 특약을 하게 된 연유나 동기에 불과하지 이 특약 자체가 반사회성을 띄웠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특약은 유효한 거예요. 3년 후에 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한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을은 좀 불안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등기도 안 가지고 등기는 여기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3년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돈은 다 줬는데 집을 쓰고 있는데 아직 소유자가 되지 않았으니까 불안해요. 가뜩이나 불안한데 갑이 더 불안을 가중시키는 짓을 한 거야. 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막 시도를 한 거 있었던 거야.
여기 저당권 설정해 하려고 막 다른 사람이 설정해 주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못 참고 요 특약을 무시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던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 갑이 여기 소송에 나가서 판사님 우리가 분명히 특약을 했습니다. 등기는 3년 후에 넘겨주기로. 근데 지금 당장 등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얘는 특약을 위반한 것이어서는 등기를 못 해줍니다. 라고 했더니 을이 판사님 이 특약은 얘가 세금 안 내려고 하는 특약이니까 특약 자체가 반사회적으로 무효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해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설을 보시면은 주택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주택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 되게 함으로써 양도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계약 이후 3년 이후에 넘겨받기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 세금을 좀 안 내려고 하는 목적은 이 특약의 연유나 동기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이 특약 자체가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거고, 근데 얘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이 사람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했고 나는 지금 이 상태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 부동산에 담보 설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히 목적 달성은 될 수 있고 특약은 유효하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갑이 자기 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를 하고 매매대금을 수령을 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다. 적극가담이네요. 권유를 해서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다시 매수를 하고 등기를 마쳤으면 반사적 이중매매죠. 두 번째 매매계약 무효이고 이 등기도 무효이고 그렇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갑과 병 사이의 두 번째 매매계약은 무효죠. 무효입니다. 반사회성을 띄어서 무효고 이때 1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채무의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죠. 나한테 소유권 넘겨줘야 되는데 어쨌든 딴 데 매매를 했으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을은 이때 제1매수인 을은 제2매수인 병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답이 3번이네요. 왜요? 여러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무효 등기 명인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대신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을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 채권을 보존을 위해서 갑과 병 사이의 이중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지속권, 사회행위 지속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죠. 사회행위 지속권은 금전 채권을 가진 자들이 금전 채권 보존을 위해서 행사하는 제도이죠. 금전 채권이 아니고 비금전 특정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병으로부터 지금 이 사안에서의 병은 등기해서도 무효등기 명인이에요. 소유자 아니죠. 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정, 선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게 반사회성을 띄어서 무효,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정,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 사건 아시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 사건이죠. 갑과 을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969에 39에 있는 100평의 X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은 낙성 분료식 계약이죠. 합의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X 토지 39번지의 계약이 성립을 한 겁니다. X 토지 계약이 성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물 지번을 착각해서 땅 주인부터 착각을 시작해서 같이 착각에 빠지죠. 착각을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 상의 매매 목적물의 표시를 X 토지하고 별개의 엉뚱한 토지인 인접 토지 36번지에 있는 Y 토지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잘못된 표시, 오표시죠. 오표시. 자, 원래 계약서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대로 규범적으로 해석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은 명백한 오표시고 이 Y 토지라는 표시가 갑과 을에 일치하여 X 토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표시를 무시하고 자연적 해석을 해서 X 토지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관하여 성립을 한다. 맞죠? 여기 제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갑과 을은
착오를 이유로 이 매매계약, 엑스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요. 엑스토지 계약은 취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 틀렸고요. 2번,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계약서상에 표시된 대로 Y 토지에 관해 성립한다? 이건 해석을 그르친 거죠. 잘못한 겁니다. 표시를 무시하고 진의대로 합의된 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잘못됐고. 3번,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Y 토지에 관해 성립한다? 앞부분 틀렸고요. 성립하지만 갑과 을은 착오를 이유로 그 Y 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요. Y 토지 매매계약은 성립한 적조차 없기 때문에 취소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앞부분, 뒷부분 다 틀렸습니다. 4번,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X 토지에 관해서 성립을 하고, 맞죠? 그리고 Y 토지에 관해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이 등기, 잘못된 등기죠. 원인 없이, 계약도 없이 이루어진 경로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정확하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갑과 을은 공동신청을 통해서 Y 토지에 되어 있는 이 잘못된 등기는 말소를 시키고 다시 공동신청을 통해서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 을은 X 토지에도 Y 토지에도 어디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죠. 그렇죠? X 토지는 계약은 했으나 등기를 안 한 상태. Y 토지는 계약도 안 했는데 등기를 한 상태.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 토지에도 소유권을 지금 취득하지 못한 상태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X 토지, Y 토지 어느 토지에 관해서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요. X 토지에 계약이 성립을 한 거죠. 틀렸네요.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가 없는 선의의 제3자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자,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다. 제1항. 그다음 제2항에 그 무효, 허위 표시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죠. 이 제3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여러분 파산관제인을 기억하셔야죠. 허위 채권, 가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자가 파산을 했을 때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파산관제인은 허위 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게 기본이죠. 제3자. 다만 이 파산관제인의 선악은 파산관제인 개인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총파산채권자. 그러니까 가장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파산한 그자, 파산한 자의 빚쟁이들, 파산채권자들 한 10명 있으면 그 10명 모두가 악일 때, 100% 악일 때 그때만 파산관제인도 악이고 그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선의가 끼어 있다면 파산관제인은 선의로 취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니나 한 명이라도 선의가 있다면 파산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로 다루어져야 되죠.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죠? 옳은 거네요. 바로 나왔네. 1번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가장 근저당권 설정이니까 계약 자체가 허위 표시예요. 계약 무효입니다. 이게 유효하다고 믿었다는 건 선이라는 거죠. 믿고 그 피담보 채권. 근데 가짜로 저당을 잡았으니까 채권도 없어. 채권도 가짜 채권이죠. 허위 채권 또는 가장 채권이에요. 가장 채권인 줄 모르고 그게 진짜 채권이라고 믿고 가압류를 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 채권이 진짜인 줄 알고 가압류를 했으면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거예요. 108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죠. 이 사람은 선의의 제3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있어서 선의로 가압류를 했다면 이 가압류 채권자가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서 본압류를 해서 채권을 추심하러 왔을 때 이제 이 허위 채무자는 그거 허위였다고 주장할 수가 없고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제3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하려면 스스로 자기의 선의를, 자신의 선의를 증명을 해야 된다. X. 증명할 필요는 없지. 왜냐하면 허위 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 허위 표시뿐만 아니라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강박 107, 108, 109, 110에 나오는 제3자들은 일반적으로 선의인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추정 사실을 증명할 이유는 없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기본값이 선의로 취급이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X이고. 그 다음 이 4번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변리사 문제 변형된 건데 우리 시험에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허위 표시의 제3자는요, 반드시 허위 표시를 한 당사자하고 직접 거래한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3자하고 다시 거래한 또 제3자, 이른바 전득자나 승계인도 얼마든지 제3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제3자는 악이었어요.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전득을 한 자가 선이에요. 이러면 얘가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선의의 제3자로 뽑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그림을 살짝 좀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가장 매매를 했어요. 가짜로 가짜 매매. 채권자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가장 매매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놓았어요. 이렇게요. 그 매매 무효고 등기 무효죠? 을 소유자 아닌데 외관상 소유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을이 소유자인 줄 믿고서 병이 새로 매매를 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요 병이 여러분 선이면 얘가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런데 얘가 지금 선의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이에요, 악이. 얘가 악의의 제3자였어.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지. 근데 이 이후에 병이 또 팔아요, 이거를 이렇게 정에게. 전득자나 승계인. 근데 얘는 저 사정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선이. 그렇게 되면 얘가 민법제 108조 제2항의 제3자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 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허위 표시를 한 당사자하고 직접 거래한 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허위 표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외관을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 단계 제3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선이면 얘가 108조 2항의 제3자로 보호받기 때문에 요 갑이나 을 이런 사람들은 요 계약이 무효였다고 여기 와서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얘는 소유권 취득합니다.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얘가 선이면 그 다음에 다시 나타나는 무, 제3자의 선악은 더 이상 따질 이유가 없어지는 엄편물 법칙이 작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도 인정돼야 된다? 아니요. 107, 108, 109, 110에 나오는 제3자들은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무과실은 필요 없습니다. 과실이 있어도 선의이기만 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5번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상대방한테 속아서 사기를 당해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법률행위 계약을 했다. 이럴 때 사기당했으니까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사기가 개입되지 않은 단순 착오라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 못하는 게 원칙이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어서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인정이 될 때만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단순 착오일 때고, 사기를 당해서 착각에 빠졌을 때는 나의 착오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인지 단순 동기 착오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사기 문제일 때는 단순 동기 착오를 이유로도 얼마든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글 판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기망 행위로 인하여 속아서 사기를 당해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한 계약 내용으로 표시도 되지 아니한 동기의 의사결정의 동기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게 사기를 당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사기한 의사표시를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단순 착오에서는 동기 착오인지 중요부분 착오인지를 엄밀하게 구별하지만 사기 문제에서는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2번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요, 각서에 서명 날인하세요, 사인하세요, 도장 찍으세요 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법에서는 협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협박의 개념, 강박의 개념이 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되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 고지를 해서 공포심, 외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해악 고지는 없고 그냥 서명하시라고, 빨리 서명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좀 쳤다? 그렇다고 그건 협박을 한 건 아니죠. 강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부작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침묵이죠. 침묵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가 있죠. 자, 법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 알려줄 의무가 있는 자가 알려주지 않고 침묵을 했다면 부작위로 사람을 사기친 거죠. 사기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침묵도 사기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을 해서 사인을 했어요. 속았으니까 제3자의 기망이니까 당연히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렸죠.
여기 사기 아니죠? 사기가 아니라 무엇을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사기당했는데? 사기를 당한 건 맞지. 하지만 사기를 당했지만 의사표시의 흠의 구조를 봐야 돼요. 지금 보니까 나의 의사는 신원보증을 쓸 의사였어요. 근데 나의 사인은요, 연대보증 표시를 한 거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 착오의 문제죠. 착오.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 자체는 일치하는데 의사 결정 과정에 속았다는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의사와 표시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니까 착오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착오로. 물론 착오에 빠진 데 사기를 당했다는 사연은 있지만 그거는 백그라운드에 불과하지 본질적으로 이건 착오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야 되니 답은 4번이 되겠죠? 틀렸죠? 5번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해서 속여서 부동산을 샀어요. 속여서 사가지고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럼 제3자는 이런 계약을 기초로 해서 새롭게 이 관계를 맺은 거네? 제3자가 될 수 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제3자는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해서 사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107, 108, 109, 110에 나오는 제3자들은 일반적으로 선의로 추정이 됩니다. 맞는 말이죠? 답은 4번이고요. 그럼 6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사표시의 도달이 뭐냐? 도달이라 함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을 하거나 그 통지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틀렸죠? 현실적 수령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알았을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달이라 함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죠? 틀렸습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승낙을 물어보는 게 아니네요. 청약을 물어봤어요. 청약은 격지자 간의 청약이건 대화자 간의 청약이건 언제나 도달주의죠.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을 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을 한다. 맞는 말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될 수가 없죠. 이런 추정을 받으려면 내용증명 우편,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되죠. 등기 우편으로 우편물이 발송이 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체국 기록에 의해서 증명이 되면 그 무렵 즈음에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도달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될 수가 있죠.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을 했다.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습니다. 111조 제2항에 의사표시를 한 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을 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된다 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의사표시 한 사람이 죽어도, 그렇죠? 그 다음에 표의자가 과실로 인해서, 부주의하여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서 의사표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안 됩니다. 민법 제113조를 보시면 공시송달의 요건이 뭐냐? 표의자가 과실 없이 이렇게 나와요.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봤어.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보고 어디 사는지 알아봤는데 모르겠어 도저히. 이렇게 선의무과실. 이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공시송달을 받아주는 것이지 과실도 알지 못했다? 조금만 알아봤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냥 귀찮아서 그냥 온 거야 법원에. 그럴 때는 공시송달을 받아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조문 한번 읽어보세요. 113조. 답은 2번이고. 7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의대리인이 옳은 것.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을 얻어야 되죠.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든지. 복대리를 선임했으면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고? 아니요, 있습니다. 승낙을 받고 선임했어도 그 복대리인이 사고를 쳐서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고, 그리고 이 대리인, 선임한 자에게 선임 감독상에 과실이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이 임의 대리인도 선임한 자도 같이 연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X.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대한 의한 특별습권이 있어야 된다? 필요 없죠. 자,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 등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존 행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근데 자기도 대리권이 없는데 복대리권을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얘도 대리권 없어요. 그리고 이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게 만들었다면 이 사람이 한 대리행위도 당연히 무권 대리행위겠죠?
그랬을 때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자, 표현들이 세 종이 있잖아요. 그 세 개 전부 다 대리인이 직접 했건 복대리인을 통해서 무권대리 행위가 이루어졌건 구별 없이 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이 가능합니다. 옳은 것은 3번이네요.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주단할 수 있는 직함 또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대리권도 없으면서. 그것을 본인이 말리지 않고 승낙 또는 묵인을 했다면 이 본인은 제3자에게 나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죠? 있죠.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6조네요. 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 권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기본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이어도 상관이 없죠. 임의 대리인이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든 법정 대리인이 그 권한을 벗어났던 권한을 넘은 표현들은 둘 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26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갑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대리권이 없으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죠. 본인 갑이 추인하지 않은 한 무효고 등기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 대리는 고려하지 말고 문제 푸세요라고 했어요. 이럴 때 갑이 을의 대리인이 이 매매 계약, 무권 대리한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있잖아요. 추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틀렸죠. 이 추인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를 합니다. 틀렸죠. 이때 병이, 자,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병명의 등기는 무효 등기예요. 근데 병하고 정하고 다시 토지를 매매를 하고 등기가 정에게 넘어갔어요. 매매 계약은 무권리자가 매매해도 계약은 유효할 수 있지. 그렇죠. 채권적 약속이니까. 하지만 무권리자가 처분을 한 이전 등기는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고 무효이고 이때 정이 선의 무과실이어도 소용이 없죠.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요. 이때 각 본인은 의리한 무권대리 행위를 정에 대해서도 추인할 수가 있죠. 자, 본인이 추인을 할 때 추인의 상대방은 딱히 제한이 없어요. 본인은 무권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하고 거래한 직접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전득자나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거죠? 2번이죠. 갑이 추인을 거절을 했다. 추인을 거절하면 계약은 무효로 확정되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 병은 선의무과실인 것을 전제로 대리인을 잡을 수 있죠. 을을 책임 추궁할 수 있는데 이때 을이 제한 능력자이더라도 예컨대 미성년자라든지 그래도 을에 대해서 야,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으니까 네가 계약을 이행해라.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할 수 없죠. 자, 135조 제2항에 의하면 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제한 능력자는 면책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임 안 집니다. 그 다음에 갑을 단독으로 상속한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종료한 정에 대하여 대리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무권 대리였음을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죠. 말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신의칙에 반하는 거죠. 갑이 사망을 하고 갑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을은 자기가 사고를 쳐놓은 무권대리 행위를 수습할 수 있는 추인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는데 병을 찾아가서 이거 원래부터 무권대리였다. 난 추인할 생각이 없으니까 등기 말소하고 그간의 부당이득 반환 그런 거 청구하는 것은 추인 거절이잖아요.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죠. 5번 병은 매매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을 때도 상대방이 악이었다는 거네. 계약할 때부터. 그래도 아직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추인이 하기 전이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가 없죠. 자,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죠. 최고는 악의자도 해볼 수 있지만 그래서 X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법률기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은 자,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가 되면 추인은 될 수 없지만 전환은 가능하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공정한 내용으로 바뀌어서 전환되어서 효력이 발생할 여지는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자,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겠지. 말 그대로 취소도 할 수 있고, 취소권을 포기하고 취소하지 않겠다고 추인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취소를 해버렸어요. 이쪽을 선택했거죠. 이쪽을 선택했어요.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린 거죠. 처음부터. 더 이상 이 추인은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취소를 안 하겠다는 추인, 그 추인은 못하지. 이미 취소를 해서 무효가 되었으니까. 다만 무효행위 추인 있죠. 무효인 법률행위인 줄 알고 다시 추인하면 그와 똑같은 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새롭게 한 것으로 본다는 그 의미의 추인은 가능하겠지. 그래서 취소한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는 추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좀 어렵지만, 그렇죠. 어렵지만 좀 대비를 해야 될 문장이죠. 취소한 계약을 다시 취소 안 하겠다고 해서 살릴 수는 없지만 취소해서 무효가 되는 계약과 똑같은 계약을 새로 다시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똑같이 새로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제 137조는 임의규정입니다. 137조는 일부에만 무효 사유가 존재해도 법률행위는 전 무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 다만 뭐 어쩌고 저쩌고 요건이 갖추어지면 일부만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약정이 가능하죠. 당사 간에. 그러니까 당사가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갑과 을이 티약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10개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중에 나중에 우리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한두 개 조항이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민법에 따라 전부 무효로 하지 말자. 그 무효만 버리고 나머지 계약 유지하자라고 일부 무효로 하자라고 다른 약정도 할 수가 있고 다른 약정은 유효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령에 위반되어서 무효임을 알면서도 법률행위 계약을 한 자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강행법규 위반이다. 법령 위반이다 이것은. 그래서 무효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는 것은 그런 건 주장할 수 없다라는 소리잖아요. X입니다. 이게 신의 측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 주장을 못하게 한다면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인 계약을 무효로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자,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자기가 이런 계약을 했지만 이건 어쨌든 법 위반이지 않냐. 이 계약은 무효고 나는 이행할 생각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좀 얄밉겠지만 그래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초과 보수약정, 이건 강행법규 위반이죠. 중개사법 위반으로 무효지 않습니까? 초과된 부분. 근데 중개 의뢰인이 중개사를 꼬드겼어 먼저. 초과 보수를 한 3배를 주겠다고. 법정 한도의 3배를. 그래가지고 거기 확 돌아가지고 개공이 열심히 중개를 해가지고 거래를 딱 성사를 시켰더니 그제서야 초과 보수 약정은 중개사법 위반 아닙니까? 이거 무효입니다. 난 초과 부분 안 드릴 겁니다. 법정 한도까지만 딱 드릴 거예요. 라고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는 거지. 자기가 먼저 주겠다고 날 꼬드겨 놓고. 얄밉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그 주장을 못하게 막으면 안 되지. 그건 신의 측에 반하는 주장이 아니지.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이건 5번은 무효등기 유용이죠. 유용.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확정했어요. 전용 이퀄 유용이죠. 다시 쓰기로, 유용하기로 약속을 하면 저 등기는 효력이 생길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때부터, 유용하기로 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유용하기로 했다고 해서 이 가등기가 무효가 되어버린 시점까지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무효등기 유용은 새로 등기한 것처럼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가. 마치 무효행위 추인이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이해하듯이 무효등기 유용도 새로운 등기예요. 실제로 현실에서 새로 등기 안 할 뿐이지 해석으로는 새로 등기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급표가 없습니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요. 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은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했나 봐요. 취소할 수 있죠. 이거를 친권자가 추인을 하네. 추인도 할 수 있죠. 근데 원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지만 효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할 때는 이게 맞지.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자기가 혼자 한 계약을 취소는 할 수 있지. 미성년자 시절에도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추인을 하려면 성년자가 되어야 되죠. 취소 원인이 사라져야 되니까. 하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친권자가
자기 아들 미성년자가 한 계약을 추인할 때는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 시절에 있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추인하면. 틀렸죠?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죠. 답 1번이네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했어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죠. 받은 거. 제한 능력자는 항상 언제나 자기의 선악, 자기가 제한 능력자인지 몰랐든 알았든 불문하고 자기가 이 계약을 통해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죠. 항상 현존 이익 반환이잖아. 제한 능력자는. 맞고.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협박당해서 계약을 했어요. 이자의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 뭐 가장 만만한 게 상속인이죠. 그래서 강박당해서 계약을 하고 취소 못하고 돌아가셨나 봐요. 그 상속인은 포괄승계 받았으니까 저 취소권도 상속이 된 거예요. 포괄승계인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죠. 우리 140조에 취소권자, 법률행위 취소권자의 제한능력자, 착으로 인해서 의사표시한 자,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한 자,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 그들의 승계인, 이렇게 착, 하, 대승, 얘들만 취소권자인데 여기 상속인은 여기 승계인에 들어오겠죠? 승계인, 포괄승계인, 상속인은 취소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로 해야 되고 또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내로 해야 되죠. 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146조. 조문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 취소는 취소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취소는 불요식이에요.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 꼭 소송을 제기하는 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이니 10년이니 하는 이것들 있죠. 이게 소를 꼭 제기해야 되는 기간, 이른바 출소 기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출소 기간 아니고 일반적인 제척 기간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다음에 11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은 150조 2항인데요. 보통은 150조 1항을 계속 우리 시험에 내고 있는데 얘는 2항이에요. 우리도 2항이 나올 때가 됐죠. 간평에도 나와 있어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번에는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험에 합격하면 벤치를 하나 받기로 한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거야. 합격을 하긴 했는데 신의성실에 반하여 컨닝을 해서 합격을 한 거지. 그랬을 때 상대방은 이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거야. 넌 떨어진 거와 다름없어 라고 주장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그러니까 빌려준 이 토지 임대차였잖아요. 토지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팔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 이 임대차 계약은 불확정 기한, 계약의 기간을 불확정적으로 정한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이다? 틀렸죠. 자, 여러분들 불확정 기한도 엄연히 기한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기한이 되려면 장래에 그 사실이 일어날 것이 확실해야 되죠. 근데 계약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 토지를 판다라고 적어놨다고 해서 반드시 판다는 이 장래 사실이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도래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판례는 저것은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니 기한의 일종인 불확정 기한도 될 수가 없고, 저건 기한을 불확정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기간을 안 정한 거죠. 아예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지 조건이 성취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죠.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 조건부 계약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아직 미정인 동안, 아직 성취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48조 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예요. 혹시 그 조건부 권리를 침해를 해요? 침해를 하면 나중에 조건 성취를 전제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장래에 일어날 것이 불확실하면 그건 기한 아니죠. 원래 보통 개념으로는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알았죠? 불확실하면 조건이고 일어날 것이 확실하면 기한이고. 근데 그건 너무 형식론이에요. 이게 보통 그렇다는 거지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의 의사가 더 중요해요. 불확실한 사실이라도 기한을 달 의사로 달면 기한이 될 수 있어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달았다면 붙여서 읽으면 이게 무슨 기한이에요? 불확정 기한이에요. 불확정 기한이죠. 이렇게 기한으로 달았을 때에는 기한은 반드시 어쨌든 이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적으로. 따라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저 불확실한 사실, 장래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도 기한이 도래하는 거고요. 저거 불확실하니까 발생 안 할 수도 있죠.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불가능하게 확정이 되면 그때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봐줘야 되겠습니다. 어렵지만 이거 그렇죠? 불확정 기한은 기한의 도래의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그 기한에 정한 장래 사실이 일어나면 도래, 그 사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로 확정되면 그것도 도래예요. 기한 도래예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 12번 물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서 방해 제거의 비용, 방해 예방의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지. 자,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 행위를 청구하는 거야. 방해 제거의 행위, 방해 예방의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지 그 행위는 내가 할 테니 당신은 비용이나 조달하라. 비용을 달라고 할 권리가 물청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맞는 말이고. 불법의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원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불법은 반사회죠. 103조를 말하고 여기 원인은 주로 계약이죠. 반사적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뭔가 땅을 주고 집을 주고 뭘 준 사람들은 불법원인 급여를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정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죠.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하고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못하고 어떠한 청구 원인으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서 반사적 효과로서 그 급여된 물건의 소유권은 수익자, 받은 사람에게 귀속되어 버리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자, 213조는 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불법 점유자, 갑소유 물건을 우리 불법으로 무단으로 점유했어요? 그럼 돌려줘야 되지. 근데 얘가 다시 점유를 특별 승계시켜가지고 점유가 여기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쫓아와서는 반환 청구를 더 이상 못한다는 건데 그런 거 없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저렇게 상대방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얘가 특별히 뭐 다른 제도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무리 특별 승계된다 하더라도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계속할 수가 있죠. 이거 뭐하고 구별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점유자일 때요. 소유자가 아니고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때는 점유가 침탈되었어요. 침탈되면 이쪽으로는 204조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침탈한 자가 다시 점유를 특별 승계시켰어. 근데 얘가 침탈 사실을 모르고 점유를 넘겨받았다. 그럴 때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더 이상 얘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그와 같은 상대방의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 이거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 3종이 있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여기서 방해를 제거한다는 건 뭘 제거한다는 거냐? 현재 계속되고 있는 침해. 그게 바로 방해예요. 현재 ing. 이게 방해의 원인이요. 이거를 제거하는 거지. 이미 과거에 일어나서 종결된 침해인 방해의 결과를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죠. 결과를 제거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 담당할 영역이 아니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담당할 영역이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보조자도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이상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안 되죠. 다시 한번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인데 점유보호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도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죠. 답은 1번이죠. 진작에 나왔죠. 1번입니다. 다음 13번.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등기가 된 권리의 이전 등기,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어 있는 권리, 채권적 권리죠. 이거를 팔 수도 있죠. 그 권리를 이전을 하고 그것이 이전되었음을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죠. 가등기에 부기를 함으로써, 부기 등기의 형식으로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불법 말소. 자,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근저당권은 실체상 소멸하지 않은 상태인데 뭐 서류 위조 등에 의해서
불법 말소가 일어났어요. 그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겠지. 근데 말소 회복 등기가 아직 되기 전이라도 저 저당권은 소멸한 게 아니잖아. 등기만 말소됐을 뿐이지. 따라서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 저당권자인 것으로 다시 추정이 되는 거죠. 말소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서 본등기가 경료가 되면 본등기에 관한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그렇지 않죠. 자, 가등기를 4월 1일 날 했고 본등기를 10월 1일 날 했다. 소급하는 거와 소급하지 않는 거 구별하셔야 되죠. 순위는 소급하죠. 4월 1일 순위. 하지만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본등기 시에 발생합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죠. 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 자, 어떤 문서가 진정하지 않다는 말은 그 문서의 명의인이 작성하지 않았다, 즉 위조되었다란 소리입니다. 위조. 매매계약서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계약서 첨부되어서 등기가 맞춰졌는데 그 계약서가 위조된 계약서라는 사실이 증명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거 무효등기지. 그 명의의 등기는 무효등기니까 그 사람의 등기의 적법 추정은 봉멸된다, 깨어진다. 봉멸된다, 번복된다, 깨어진다. 다 같은 말이죠. 맞습니다. 자,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인을 달리하여서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등기가 경고되었어요. 이럴 때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렇죠? 1부동산 1등기 용지주를 위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갑이 건물을 지었어요. 신축을 했어요. 여기를 보존등기를 한 거야. 등기부를 만들어서 순위번호 1번에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이라고 등기를 해 놓았는데 을은 그 건물을 샀어요. 사가지고 여기다가 이전등기 해야 되잖아, 2번으로. 근데 자기가 또 건물 지은 것처럼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을 했네. 그래서 1번으로 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또 한 거죠. 1번으로. 소유자 을 이렇게. 이게 지금 전산화되어서 지금은 이런 해프닝이 별로 벌어지지 않겠지만은 옛날에 종이 등기부를 쓰고 수작업을 했던 시절에 일어났던 해프닝이죠. 이렇게 되면 건물은 하나의 건물인데 이거 사서 넘겨받은 하나의 건물인데 용지가 하나, 두 개로 개설된 거죠. 선등기, 후등기. 이럴 때 선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가 아니라면 후등기는 매수인에 의해서 경고된 등기니까 사실 요거만 없다면 요게 실체관계에 부합하거든요. 요게 실체관계에 부합을 해도 선등기가 존재하는 한 후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위배해서 무효등기가 된다는 거지.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무효등기를 병이 너무 깊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등기부 취득서 완성할 때는 무효등기를 가지고서 10년을 점유하면 소유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안 되지. 이래가지고는 우리 여기 10년을 점유를 한다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서를 완성할 수가 없죠. 병이 깊다 이거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답은 3번이고 그다음에 14번. 옳은 것은 옳은 것,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등기 안 된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다. 자, 건물을 샀는데 법률상의 처분권은 없고 사실상의 처분권밖에 없다는 이 표현은 등기를 계속해도 안 했다는 소리예요. 마치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면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고 사실상 배우자, 사실혼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상속도 못 받는. 그렇죠? 그것처럼요. 그러니까 미등기, 등기 안 된 건물을 사가지고 계속 등기 안 하고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유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어요. 자, 우리 판례는 자,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이 부지에 대한 점유는 오로지 건물의 소유자만 점유하는 걸로 본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건물에 살고 있어도 부지의 점유자로 볼 수 없다. 예컨대 임차인 같은 사람은 건물에 살고 있어도 건물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점유하는 걸 볼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예외가 있지. 바로 이거죠. 미등기 건물, 등기 안 된 건물을 사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요. 갑의 미등기 건물을 사가지고. 그러면 이게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소유자 아니지만 이 사람만큼은 이 부지의 점유자로 인정을 해주는 게 판례죠. 아시죠 이거? 예, 판례입니다. 예외적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단건축물이면 토지 소유자 A라면 A는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을을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2번.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건물의 부지는 건물의 공유자 전원이 공동 점유를 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똑같은 원리인데요. 이게 뭐냐? 근데 이런 건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건물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집에 사는 사람은 갑만 살고 있고 을은 저기 딴 도시에 가서 살고 있어요. 여기 안 살고 있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 공식이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에 살든 안 살든 부지를 점유하는 자니까 얘 혼자 건물을 점유하고 살고 있어도 얘도 소유자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건물의 부지는 갑과 을이 같이 공동으로 같이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고.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 200조. 점유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그런 권리 본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런 본권을 가지고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점유자의 점유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이 200조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논점 딱 하나. 그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본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추정을 받으려면 점유하는 물건이 반드시 동산이어야 된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등기된 명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추정을 받지 점유하고 있다고 권리 추정해 줄 수 없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가 된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동산에만 적용되죠.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를 하면 악의자가 되겠죠. 다만 197조 제2항에 따라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자가 되는 게 아니고 소제기 시에 소급하여 악의의 점유자가 되게 함으로써 소송 지연을 막는 것, 과실 취득을 목적으로 소송 지연을 막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소제기 시로 소급한다고 했습니다. 197조 제2항이죠. 틀렸고요. 반면에 이건 또 반대네.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서 점유자의 패소 확정이 되었어요. 패소가 되면 이제 자주도 타주로 바뀔 건데, 자주 추정도. 그렇게 되면은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제한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예요. 패소 확정 시부터예요. 자, 이게 뭔 얘기냐?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어요. 매매를 해서 을이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고 등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했는 줄 알았어. 자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매매 계약이 무효였다는 거 처음부터. 무효였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죠. 근데 계약이 무효인 줄 얘는 몰랐어. 모르니까 선의의 점유자고 또 매수해서 점유했으니까 자주 점유자죠. 선의의 자주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을이. 그런데 갑이 한 얼마 있다가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에게서 돌려달라. 등기를 말소하고 집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는 버텼죠. 버텼는데 한 1년을 가다가 이 소송에서 완전 패소를 해버리죠. 이 점유자가. 그래서 법원이 이 계약 무효 맞다. 당신 등기 무효 등이니까 등기 말소하고 집 돌려줘라. 라고 저쪽에 승소, 이쪽에 패소를 선고하게 되면 이제는 얘는 이 집을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선의 추정도 깨어지고 자주 추정도 깨어져요. 다만 선의가 악의로 뒤집어지는 시점은 소제기 시에 소급시켜서 소를 제기받은 시점에 소급시켜서 악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주 점유해왔잖아요. 그렇게 추정을 받고 근데 이 패소를 통해서 더 이상 소유사를 인정해 줄 수 없거든. 객관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생겼으니까 요거는 객관적으로 물건을 돌려줄 의무가 생긴 시점, 즉 패소 판결이 확정된 이 시점부터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것은 소제기 시,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것은 패소 판결 확정 시 이렇게 구별하셔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로 뒤집어 놨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요. 그 다음에 15번. 갑소유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를 하고 있다. 무단 점유. 비용을 지출한 현재 점유자 을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돌려줘야 되겠지.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는 을은.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이죠. 틀린 것은 자, 을이 악의의 점유자, 자기가 소유권이 없다, 점유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점유한 자여도 어쨌든 이 점유한 물건에 지출한 필요비에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비용 상환에 있어서만큼은 점유자의 선악을 불문하죠. 따지지 않죠. 자, 그럼 2번. 을이 그 물건을 사용을 하면서요. 사용을 했어요.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썼어요. 부품 교체 비용이라면 필요비일 테고
이게 뭐 특별한 대단한 부품이 아니라면 통상 필요비일 테고, 그렇죠? 통상적인 필요비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그렇게 지출을 했다면 이는 필요비에 해당한다. 그렇죠. 필요비죠. 부품,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거니까 유익비는 아니고 필요비는 필요비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좀 더 멋지게 물어보려면 이걸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봤어야지. 근데 못 받는다고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물건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거지 사용이익은 물건에서 생기는 과실에 준하는 것이고 과실을 취득한 자는 공평의 원칙상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는 법이니 이 비용을 아마 부품 교체 비용을 달라고 못할 거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멋진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틀린 말은 아니죠. 2번. 3번. 을이 책임 있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갑의 물건을 훼손시켰어요. 이때 선의의 자주 점유자라면 을이. 선의의 자주 점유자라는 것은 을이 자기가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오신한 거지.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배상 책임이 확 줄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배상하면 되죠.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을이 유익비를 지출을 했을 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을의 선택에 따라서 을은 점유자인데 점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회복자인 갑의 선택이겠죠.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을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해서 개시가 되었다면 처음부터 을이 갑의 물건을 훔쳐서 점유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불법 행위로 개시가 되었다면 을이 지출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을의 유치권의 주장은 배척되는 거죠.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제 320조 제2항에 유치권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생겼을 때는 유치권을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점유니까 유치권 주장은 배척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6번. 갑은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을 소유의 X 토지를 점유를 했어요. 을이 소유자고 갑이 시효 완성자예요. 20년 시효 완성했으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겠죠. 만약에 X 토지가 미등기 상태,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 등기부가 없다면 갑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지 않죠. 등기부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등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등기부가 없다고 해서 등기 없이 취득하는 예외를 인정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안 되지. 지금 이미 갑은 시효를 완성했어요. 을은 소유자이긴 하지만 시효 완성자예요. 얘가 채권자고 얘가 등기해줄 채무자예요. 비록 아직 갑이 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권이 을에게 있는 건 맞아. 맞지만은 그 점유, 이미 시효 완성한 자의 점유를 불법 점유라고 주장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그동안 내 땅을 수십 년을 쓰셨네. 임료 계산해서 줘요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죠. 어차피 요 갑은 등기를 마치게 되면 점유를 시작한 최초 시점으로 소급해서 소유자가 될 사람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X 토지를 유효하게 명의 신탁을 했어요. 명의 신탁을 한 후에 병이 갑에 대해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점유 취득 시 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느냐. 저지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결론을 기억하십시오. 저지할 수 있습니다. 저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자, 시효 완성자는 갑이죠. 시효 완성자는 갑이고 20년 동안 점유했고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을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얘가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병에게 유효하게 토지를 명의 신탁을 했다는 거죠. 명의 신탁. 그것도 명의 신탁이 유효하다고 지금 전제로 깔아뒀어요. 그 얘가 신탁자고 얘가 수탁자라는 거네. 등기 명의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자, 우리 유효한 명의 신탁에서는 법률 관계가 내부 관계, 자기들끼리의 내부 관계에서는 내부적 소유권은 을에게 있지만 대외적인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갑에 대한 관계, 갑과의 관계는 자기들끼리 관계가 아니고 대외적 관계죠.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넘어와 버린 거지. 즉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달라진 거예요. 소위 이른바 약간 나가리 제 수업을 안 드시면 그 말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을 해서 내 토지를 돌려달라고 권리 행사를 할 때 얘는 당하고 있을 게 아니란 거죠. 잘 생각해 보면 나는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였던 신탁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지. 그리고 이게 유한 명의신탁이라면 신탁자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해서 다시 등기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릴 권리가 있지. 그러니까 갑은 을을 대위해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 명의를 을 앞으로 돌려서 다시 을에게 이전 등기를 받아오면 될 일이니 병이 수탁자가 내 땅에서 나가라 할 때 바보같이 나가지 말고 이를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저지할 수가 있답니다.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번이죠. 디귿번. 요 하나만 옳고 위에 두 개는 둘 다 틀렸죠? 요거 한번 해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마지막 해설. 부동산에 대한 또 있네. 예. 부동산에 관한 전문취득표가 경과가 되었어. 완성되었어요. 전문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 버리면,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이 제3자가 누군지 봤더니 시효기간 만료 당시에 등기 명의인 A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라면, 명의신탁, 그러면 종전 등기 명의인 신탁자로서는 언제든지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해서 다시 이전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시효 완성자로서는 종전 등기 명의 이 신탁자를 대위해서 이 권리를 행사해서 명의신탁을 해지시킬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제3자 수탁자가 소유자로서 권리 행사를 해서 내 땅에서 나가라고 할 때 바보같이 당하고 있지 말고, 점유시, 취득시효 완성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수탁자하고 시효 완성자의 싸움에서는 시효 완성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법리로 인하여.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2번이고, 17번. 갑을병은 X토지를 각각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 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갑은 7분의 1이죠. 을병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 점유한다. 불법 점유지? 불법 점유하고 있을 때 을은 7분의 2네. 얘도 소수인데 갑에 대해서 보존행위, 공유물 보존행위를 내세워서 X토지를 자신에게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 그렇죠? 소수 지분권자가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보존을 내세워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 판례가 바뀌었죠? 잘 아시죠? 정의 X토지 전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는 경우에 갑은 단독으로 X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지분이 7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제3자를 상대로 한 보존행위는 지분에 관계없이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으니까 혼자서도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은 7분의 4예요. 과반수예요. 갑을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무에게 임대를 줬어요. 임대를 하는 것은 공유하는 토지를 관리하는 것이고,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저거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죠. 적법한 거죠. 이때 소수 지분의 공유자 갑은 임차인 무에게 차임 상당, 전체 차임 상당의 7분의 1, 자기 지분이 7분의 1이니까 그만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죠? 없습니다. 부당 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 부당 이득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죠? 갑이 병에게 해야 되죠, 병. 그렇죠. 병이 혼자 임대를 놓았으니까 병에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해야 되지,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갑과 을, 병 사이에 이 공유물인 X 토지를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자라는 특약이 있어서요. 얼마든지 특약을 할 수 있지, 공자 사이에. 이 특약은 공유 지분권의 특별 승계인, 그러니까 지분이 팔려서 새로운 공유자가 들어왔을 때 그 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게 원칙이거든요. 하지만 그 특약의 내용이 글러먹었어. 거지 같은 특약이야.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내용의 특약이라면, 지분권자가 자기의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든지 사실상 그런 거라면 그거는 승계되지 않는데,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래. 정상적인 통상적인 특약이래요. 그렇다면 그 특약은 병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승계될 수가 있겠지. 맞습니다. 그럼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을병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 7분의 1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죠. 지분 처분은 자유로우니까요. 그 다음에 18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상권 설정이 된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죠. 토지가 멸실되었을 때 지상권을 소멸하는 거지. 그 다음에 지상권이 설정이 된 토지를 양수한 자,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를 돌려달라고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지. 혹시 인도를 청구한다면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내세워서 대항할 수 있지,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네. 자, 환매 특약 등기가 되어 있는 나대지의 소유자. 그러니까 나대지를 샀나 봐요. 환매 특약부로. 저 환매는 팔 때의 그 모습으로 대사오는 권리이기 때문에 나대지인 상태에서 팔았다면 환매를 하면 이 땅은 다시 나대지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땅을 산 매수인이 거기다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환매권이 행사되어서 매도인이 다시 거꾸로 환매권 행사해서 토지를 되사갔어요. 그럼 이 땅은 다시 나대지로 돌아가야 될 땅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철거돼야 되고 이 건물을 위해서 필요한 법정상권을 성립할 수가 없죠. 자, 법정상권 문제에서 공식처럼 나대지라는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부정하시면 됩니다. 나대지로 시작되는 사건이 3개 있죠. 나대지의 가등기 사건, 나대지의 환매특약 등기 사건,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되었다. 어쩌고저쩌고. 이 모든 것들은 결론이 얘 둘은 관습상의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고 얘는 366조의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니까 나대지가 딱 보이는 순간 그냥 끝이죠.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법원이 결정한 지로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를 했으면 토지 소유자는 법정상권일지라도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 명의로 지상권이 설정되었다. 은행들이 하는 수법이라고 하죠. 이른바 담보지상권. 나중에 가서 채권이 변제되어서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존재의 목적을 다한 지상권도 함께 소멸을 하겠죠. 맞는 말이죠. 답은 2번이었고요. 19번.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 경매 절차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어요.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었다가 강제 경매로 인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관법지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강제 경매가 되기 전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었어야 된다는 건데 강제 경매가 워낙 긴 절차, 세월이 많이 걸리는 절차다 보니 어느 시점에 동일인 소유였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과거 판례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과거 판례죠.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지금은 압류의 효력 발생 시죠. 압류의 효력 발생 시. 마지막 해설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선고된 전원 합의체 판결인데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한쪽이 강제 경매되어서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법지가 생기려면은 동일인 소유였어야 되는데 이때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이거 옛날 태도고 이거 다 폐기 처분하고 경매 개시 결정이 되어서 그 토지나 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었어야 된다. 그래야 아직 관법지가 발생한다. 압류의 효력 발생 시로 앞당겼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고. 더불어서 압류에 선행하는 가압류가 있을 때는 가압류 당시에 그 앞에 선행하는 저당권이 있을 때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었어야 된다. 이런 판례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1번. 벌써 답이 1번이고 관습상 법정상권이 성립을 했으나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별도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면 이 건물 주인이 땅을 쓰는 관계가 계약 관계로 처리해야 되죠. 관습이 나설 이유가 없죠. 관법지의 취득은 포기가 된 것으로 봐야 되죠. 임차권을 가지기로 한 거죠. 맞고 관습상의 법정상권은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주장될 수 있죠.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대항이라 그러죠.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정상권은 취득할 때도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제3자에게 주장하고 대항할 때도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지상권을 제3자에게 처분, 양도를 할 때 등기를 요할 뿐이죠. 맞고 관습상 법정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이 증축되었어요. 지상권 생기고 난 다음에 건물을 손을 좀 볼 수도 있지. 증축할 수도 있고 뭐 개축할 수도 있고 철거하고 신축할 수도 있죠. 그래도 지상권 내용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정상권의 범위는 구건물, 원래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유지,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되지 뭐 증축했다고 해서 증축한 만큼 또 지상권 내용이 더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습상의 법정상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의 존재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은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겠지. 뭔 소리죠 이게? 예를 들어서요.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었는데 갑이 토지만 팔았어요. 토지만 팔면서 을에게
건물은 안 팔았어요. 건물은 안 팔면 어떻게 되죠? 갑이 을 소유 토지의 관습에 의한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관법지 이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토지를 팔면서 플러스 이 건물을 철거해 주겠다고 특약을 맺어서 철거 특약. 그럼 이 철거하기로 한 이 건물을 위해서 지상권이 생길 이유는 없죠? 그럴 땐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죠. 이게 바로 포기 특약이잖아요. 그쵸? 올라갔네? 포기 특약이잖아요. 예. 뭐지? 다 지워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지워졌지? 지워졌네요. 영원히.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 여기 그림이 있다 치고, 그 증명 책임은 그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이 매수인, 이쪽에 있던 매수인이, 판사님, 쟤는 나한테 관법지 취득 주장 못해요. 왜냐면 쟤는 나한테 건물 철거해준다고 약속했거든요. 철거 특약 하면서 나한테 토지 팔았거든요. 라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즉, 관습상 지상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철거 특약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겠지.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은, 자, 통행지역권의 점유 취득 시효는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를 하여서 늘 사용하는 객관적인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 시효 취득할 수 있거든요. 294조.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때 계속되려면 도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길을, 통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남의 토지에 통로를 개설해서 그 통행한 시간이 20년이 되었을 때 시효 취득을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요게 있어요. 통로 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맞죠? 그럼 요역지의 공유자 중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자도 지역권을 취득하죠? 불가분성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 이게 뭐냐면은 취득시효 문제죠. 취득시효하고 소멸시효의 중단 문제인데 시효 중단에서는 항상 지역권자에게 좀 유리하게 그러니까 잘 소멸되지 않게 지역권이 또 잘 취득이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쪽으로 방향성을 잡으면 돼요.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잘 보세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은 소멸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역권자들에게는 좋은 일이지 반가운 일이고, 그래 이것을 어렵게 할 게 아니고 쉽게 해서 한 명에 의해서만 지역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그 중단의 효력은 다른 공유자들에게도 효력이 생겨요. 다른 공유자들의 지역권도 같이 중단돼 버리는 거지. 잘 소멸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다른 공유자들에게는 그 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296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반면에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 기간의 중단, 취득 시효의 중단이에요. 취득 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은 취득이 안 된다는 거니까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까다롭게 어렵게 만들어 놔야 돼. 취득 시효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라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그 다니고 있는 통행하고 있는 사람들, 공유자들 다 못 다니게 해야 돼. 그래야지만 중단의 효력이 비로소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요역지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거기 길을 내고 다녔지 않습니까?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분명히 손해를 입을 거고 그 손해를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게 판례죠. 손해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이론 중간고사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기말고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를 뭐 맞추고 안 맞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나왔던 문제들이 실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리들을 하나씩 익혀서 자기 거로 소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